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천연가스, LNG, 탈탈 털어 한국에 투자한 상황. 2. 미안.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3. 삼성, 반도체 2배 복사 기술 확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레이블을 벗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후 4개월이 지난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초월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다지 한가한 자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스케줄을 제쳐놓고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자국이 보유한 가장 확실한 자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 맡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라이프 제킨토 니우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술, 코럴술,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 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 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 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 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 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 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이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솔의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다크오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 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사모종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해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토탈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에콰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 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 술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 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계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 양에 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의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구관계 생일인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이를 근대화의 상징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종전 3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동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규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계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토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사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특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팻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팻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팻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지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팻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팻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의 핀팻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팻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 펫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 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 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